먼저 소비는 물론 소비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소비가 결정된다고 이렇게 일단 가정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처분 소득 외에도 이를테면 가지고 있는 자산의 양이라든지 또는 거시경제 변수에서 뭐 이자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가 가처분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라는 것은 Y에서 T를 뺀 것, Y가 우리가 GDP라고 하면 거기서 tax를 뺀 것, 이게 우리가 거시경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의 소비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가 일종의 거시에서는 소위 말해서 representative agent라고 할 수 있는 즉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서 대표적인 소비자가 있어서 또는 평균적인 소비자가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소비 함수를 마치 물론 그 사람 representative agent라는 건 한 개인일 수 있지만 이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소비자들 또는 가게가 다 똑같다고 일단은 가정을 하고 우리가 논의를 전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전체의 소비 함수를 그러니까 개인의 소비 함수라기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의 소비 함수를 국민경제 전체의 소득에서 국민경제 전체의 텍스를 세금을 뺀 가처분 소득의 함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시에서 물론 거시에서도 개별 가게들이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볼 때 개별 가구의 데이터를 갖고 분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representative agent라는 그런 가정 하에서 우리가 거시경제 모형을 다룰 때 사람들이 다 다르다, 소비자가 다 다르다 하면 모형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거시경제 모형에서는 사람들이 또는 가게들이 동질하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전체적인 소비 함수를 설정을 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가게나 소비자의 특징에 따라서 한 2개 정도로 분류하거나 조금 뭔가 이질적인 면을 모형에다 집어넣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굉장히 어렵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배울 것이고 일단은 우리가 학부 수준의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냥 전체 aggregate consumption이 aggregate disposable income의 함수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그런 가정이 너무 이상하지 않은 것은 거기서 representative agent라는 것은 평균적인 또는 어떤 일반적인 그런 가구를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모든 경제의 가게가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소비 함수가 1차 함수 형태로 돼 있다면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y는 a 플러스 bx라는 이런 식의 1차 함수를 생각하면 소비라는 것은 a 플러스 b 곱하기 가처분 소득의 함수고 이때 b가 그 함수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또는 한계 소비 성향을 나타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한계 소비 성향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투자에 대해서 봤어요. 역시 투자에도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변수는 실질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기업이 기계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을 하게 되면 그때 차입하는 비용이 실질 이자율이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차입을 적게 하고 그러면 투자가 줄어들고 또 기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차입을 하지 않고 돈을 빌리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가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투자를 하는 경우와 아니면 그냥 은행에다가 또는 금융시장에다가 빌려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이 투자의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일단 실질 이자율의 함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투자와 실질 이자율은 서로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 실질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는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일단 가정을 했었어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부 지출을 봤죠. 정부 지출을 소비가 가처분 소득의 함수고 투자가 이자율이 함수인 것처럼 정부 지출도 뭔가의 함수라고 우리가 놓고 분석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정부 지출의 크기는 정부가 그냥 외생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해서 지인은 우리가 외생으로서 가정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또 하나의 정부와 관련된 변수인 세금, T도 텍스도 역시 정부가 외생적으로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정부가 소위 말해서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자 할 때 G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T를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우리가 부를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정정책의 효과를 볼 때는 G나 T를 외생적으로 정부가 바꿨을 때 Y라든지 실질이자율이라든지 뭐 더 나아가서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첫 번째 소비가 있고 소비는 가처분 소득, disposable income의 함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투자는 실질 이자율의 함수였고, 그리고 정부 지출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했죠. 그래서 외생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G 위에다가 이렇게 어퍼바를 우리가 표시를 할게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 텍스 역시 T 역시 정부가 외생적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T 위에도 우리가 이렇게 어퍼바를 써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생산 측면에서의 GDP하고 같이 결합을 해보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또는 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Y는 생산함수에 의해서 노동과 자본이 결합이 돼서 Y가 결정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정을 또 했냐면 가격이 신축적인 장기에서는 우리가 일단 L과 K가 고정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도 또 다시 어퍼바를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L과 K가 고정돼 있고 생산함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Y 역시 어떤 일정한 값을 가질 거예요. Y가 일정한 값을 가지니까 이 위에 Y도 일정한 값을 가질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놓고 보면 일종의 이 두 번째 식이 공급 쪽을 나타내고 첫 번째 식이 일종의 수요 쪽을 나타낸다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지는 점에서 경제의 장기 균형이 성립이 될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 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쓰면 Y반은 가처분 소득의 함수인데 가처분 소득도 이렇게 결정이 돼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정부 지출 역시 정부가 외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식에서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하나밖에 안 남죠. 바로 실질 이자율만 우리가 내생적으로 움직이는 변수가 돼버렸어요. 즉 지출 측면 또는 수요 측면에서의 Y와 공급 또는 생산 측면에서 Y를 같아지게 만들도록 해주는 역할은 누가 담당하냐면 바로 이 실질 이자율이 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개가 만약에 달라지면 실질 이자율이 조정이 돼서 두 개가 같아지도록. 다른 놈들이 변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제의 장기 균형에서 실질 이자율이라는 놈이 수요 쪽과 공급 쪽을 같아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결정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금융시장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금융시장적인 어떤 느낌을 주면서 실질이자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식을 조금 바꿔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식을 바꾸기 전에 우리가 직관적으로 자, 우리가 실제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금융시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금융시장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한 단계 생각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고 하는 것도 역시 금융시장의 하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금융시장이 있는데 지금 거시에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단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하나의 시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거시에서는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뭔가 하여튼 아까 레프리젠티브 에이전트 또는 대표적인 소비자, 평균적인 소비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질적인 것을 모아가지고 그냥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시장, 대표적인 상품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어요. 여기 일례로 Y라고 하는 놈도 GDP라고 하는 놈도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단은 이런 생산함수를 가정할 때는 뭔가 하나의 대표적인 재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추상적인 어떤 재화 하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금융시장도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그냥 시장이 있다. 그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따라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런 시장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론오블 펀드 마켓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대부자금 시장이라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장, 그런 놈은 하나 우리가 추상적이긴 하지만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부자금 시장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시장을 생각해보면 거기에서의 가격이 있겠죠. 돈의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 가격이 바로 우리가 실질 이자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가격이 실질 이자율이니까 이런 대부자금의 가격인 실질 이자율의 결정은 결국에 뭐겠어요? 대부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균형 가격이 결정되겠죠. 균형 실질 이자율이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을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와 대부자금에 대한 공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자, 대부자금의 수요, 돈을 빌리는 거죠, 일종의. 누가 할까요? 누가 대부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 주체가 누구일까요? 기업이겠죠, 기본적으로. 그죠? 물론 가게가 집을 산다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돈을 빌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이 뭔가 기계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돈을 빌릴 거예요. 그래서 대부자금의 수요는 기업에 의한 투자라고 볼 수 있어요. 즉 투자에서부터 대부자금에 대한 수요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가게가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금을 빌리는 경우도 우리가 집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국민계정상에서 GDP에서 우리가 가게가 집을 살 때도 그것이 소비가 아니라 투자로 잡힌다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가게가 돈을 빌린 경우도 결국은 투자라고 볼 수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대부자금의 공급, 돈을 빌려주는 건 누가 빌려줄까요?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제 주체는 물론 은행에서 기업이 자금을 빌리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빌려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 아직까지는 은행이라는 게 이 모형 안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은행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은행이 아니면 누가 돈을 빌려줄까요? 가게가 빌려주겠죠. 결국 은행을 통해서라도 가게가 은행에 예금을 하면 그 돈이 기업한테 가는 것이니까 결국엔 가게가 자금을 공급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가게가 자금을 공급해주는, 자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뭐라고 불러요? 저축이라고 부르겠죠.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한다든지 또는 뭐 우리가 주식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크게 봐서 우리가 그냥 저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기업이 돈을 빌리고 가게가 돈을 빌려주고 기업과 가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남는 경제 주체 하나, 정부가 있죠. 정부는 어때요? 정부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공급할 수가 있겠죠. 즉 정부도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가게만이 아니라
정부도 저축을 할 수 있어요. 정부가 하는 저축을 뭐라고 부를까요? 정부는 어떤 식으로 저축할까요? 가계가 하는 저축의 정의를 일단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가계가 하는 저축은 뭐예요?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중에서 일부를 내가 소비를 하고 나머지 남는 놈들을 우리가 저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축이라는 것의 정의는 사실은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는 것, 이것이 저축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가계가 하는 저축을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가계저축은 소득이 어떻게 표시가 돼요? y-t가 되겠죠. 가처분 소득이에요. 그냥 소득이 아니라. 그죠? 거기서 뭘 빼주는 거예요? 소비를 빼주는 거예요. C를 빼주는 것. 이것이 가계저축 또는 교과서의 용어들 하면 private saving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도 저축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부의 저축은 어떻게 정의가 될까요? 가계가 소득에서 소비를 뺀 거니까 가계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준 거죠. 정부도 마찬가지로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빼준 게 정부의 저축일 거예요. 정부의 수입 중에서 쓰고 남은 돈, 이것이 정부의 저축이겠죠. 정부의 수입은 여기서 뭘까요? T가 되겠죠. 정부의 씀씀이는 G가 될 거예요. T-G가 정부 저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퍼블릭 세이빙이라고. 자, 따라서 국민 경제 전체의 저축은 내셔널 세이빙은 프라이빗 세이빙에다가 퍼블릭 세이빙을 더한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y-t-c 더하기 t-g니 있죠. 씁시다.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t하고 마이너스 t하고 없어지고 따라서 y-c-g가 되겠죠. 이것이 내셔널 세이빙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런어블 펀드의 수요와 공급을 봅시다. 수요는 투자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투자 설명을 하면서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함수라고 했어요.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마이너스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따라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대부 자금의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투자 곡선하고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R을 표시하면 대부 자금의 수요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투자 곡선하고 같아진다고 얘기했어요. 이 경우에 X축은 이제 투자의 양을 나타낼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의 공급 곡선을 봅시다. 투자의 공급 곡선은 국민경제 전체의 저축일 테니까 바로 이놈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Y는 어떻게 결정됐어요? L과 K에서 결정됐는데 고정이었어요. 그죠? C는 어떻게 돼요? 가처분 소득의 함수였어요. 그죠? 가처분 소득의 Y-T도 역시 고정이었어요. G도 역시 외생이었어요. 그죠? 어느 놈을 보더라도 이자율하고는 관계없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실질 이자율과 상관없이 결정이 됐죠. 그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어떤 식으로 표시되겠어요? 수직선으로 표시가 되겠죠. 이자율과 상관없이 결정이 되니까. 이런 곡선이 바로
저축을 나타내는 공석 또는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을 나타내게 되겠어요.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에서 결정이 될 테니까 바로 여기가 균형 실질 이자율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저축을 이렇게 표현을 해봤으니까 이 식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간단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 연습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노테이션을 하나 정의를 합시다. 이 노테이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즉 변화를 나타내는, 변화분을, 증가분을 나타내는 것을 이 삼각형 델타라고 우리가 읽으면서 이 델타를 changes in GDP 그러면 델타 Y,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거는 GDP의 변화분. 우리가 더 얘기를 하면 올해 GDP와 작년 GDP의 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우리가 연습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고 노동의 한계 생산이 20이고 이럴 때 우리가 첫 번째 문제는 정부 지출이 100만큼 증가하면 저축이, 국민 저축이 얼만큼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본 이 노테이션, 이 정의를 이해를 하면 될 거예요. 즉, 우리가 국민 저축이라고 하는 것을 S라고 하는 것을 Y-C-G로 이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저축의 변화분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Y의 변화분 빼기 소비의 변화분 빼기 정부 지출의 변화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소비의 변화분은, 소비는 뭐의 함수였냐 하면 소비 함수를 이를테면 이렇게 씁시다. A 플러스 B 곱하기 가처분 소득인데 B가 한계 소비 성향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소비의 변화분은 뭐하고 같아져요? A는 그냥 어떤 절편 값이니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A라는 건 없는 거고, 그죠? 다가 MPC 곱하기 델타 Y 빼기 델타 T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MPC가 0.8이라고 가정했으니까 이놈은 0.8 곱하기 델타 Y 마이너스 델타 T가 되겠죠. 요 놈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델타 Y 마이너스 0.8 델타 Y 플러스 0.8 델타 T 마이너스 델타 G가 될 거예요. 따라서 델타 S는 0.2 델타 Y에다가 플러스 0.8 T 마이너스 델타 G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해져요. G가 100만큼 증가하면 이놈이 100만큼 증가를 하면 소비는 저축은 얼만큼 변하겠어요? 마이너스 100만큼 변하겠죠. 그죠? 그래서 G를 정부가 100만큼 증가시켰더니 저축은 같은 크기만큼 감소를 했어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봅시다. 왜 그럴까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일단 Y는 LK에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죠? 변화가 없을 것이고, 소비 역시 변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Y도 안 변하고 T도 안 변했으니까. 따라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그 부분이 그대로 저축의 감소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래서 델타지가 100만큼 증가하면 저축은 마이너스 100만큼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가 됐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다른 것은 그대로 놓고 세금만 정부가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축은 얼만큼 변하겠어요? 80만큼 변하겠죠. 그죠? 델타 T에다 100을 집어넣으면 0.8 곱하기 100 해서 S의 변화는 80만큼이 될 거예요. 다른 것은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세금을 올렸어요. 세금을 더 걷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축이 80만큼 감소를 했어요. 왜 그래요? 뭐에 영향을 줘서? 정부가 T를 증가시키면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겠죠. 그죠? Y-T가 줄어들 거예요. Y-T가 줄어드니까 소비가 떨어지겠죠. 소비가 떨어지는데 Y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소비가 떨어지면서 저축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퍼블릭 세이빙은 전혀 변화가 없겠죠. 그죠? 이 첫 번째 경우에는 프라이빗 세이빙은 변화가 없지만 퍼블릭 세이빙이 줄어든 거고. 그죠? 세 번째.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생적으로 Y가 100만큼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저축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러면 Y가 100만큼 증가했으니까 저축은 20만큼 증가를 하겠죠. 왜 그래요? Y가 100만큼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할 거예요. T는 변화가 없지만 Y가 증가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를 하는데 증가한 가처분 소득 중에서 80%만 MPC가 0.8이니까 80%만 소비를 하고 20%는 저축을 한다는 얘기죠. 소득이 100만큼 늘었을 때 80은 소비, 20은 저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저축이 20만큼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외생적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LK가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L이 무슨 이유에선가 10만큼 노동력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L이 10만큼 증가하면 다른 것은 변화가 없고 L만 10만큼 증가하면 저축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L이 늘어났으니까 Y가 늘어나겠죠. 생산량이 늘어날 거예요. 생산량이 얼마큼 늘어날까요? Y는 우리가 어제 공부한 바에 따르면 분배 국민소득에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됐었어요. 그죠? 따라서 델타 Y는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변화분으로 표현을 하면 델타 K는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0일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다 0이고 여기만 남겠죠. 그죠? 따라서 델타 Y는 MPL 곱하기 델타 L이 10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MPL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20으로 주어졌죠. 따라서 20 곱하기 10 Y가 200만큼 증가를 했어요. Y가 200만큼 증가를 하면 3번에서와 마찬가지로 Y가 200만큼 증가하면 저축은 얼만큼 증가해요? 40만큼 증가를 하겠죠. 델타 S는 플러스 40이 되겠어요. 이것이 저축의 저축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습을 해본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면 우리가 정부 저축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T-G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수입이 이 조세 수입이고 정부의 지출이 G니까 여기서 요 차이가 정부의 저축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정부 저축이라는 것은 물론 프라이빗 세이빙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부 저축은 특히 이 값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이 값이 0보다 크다 그러면 정부가 조세 수입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지출하는 게 더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재정 흑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0보다 작으면 당연히 재정 적자가 되겠죠. 데피시트이 될 것이고 이것이 딱 0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균형 재정이라고 불러요. 정부 저축이라는 것은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데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재정 흑자, 마이너스는 재정 적자, 그리고 수입과 지출이 같아지면 우리가 재정이 균형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공식적인 정부의 재정 적자, 재정 흑자 하는 통계는 지금 여기서 나온 거하고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면 지금 우리가 T-G라고 쓴 것은 우리가 실질 GDP 상에서의 실물로 평가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정부의 재정 적자가 금년도에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적자가 얼마다 하는 얘기는 다 명목 금액으로 표시가 돼요. 따라서 실제로는 조금 요거하고는 실질과 명목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에 정부의 수입이라는 게 조세 말고 다른 게 또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 벌어들인다기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정부의 수입이라는 건 조세 수입 외에도 다른 수입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좀 그런 마이너한 항목들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T-G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만약에 정부가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금년도에 정부가 벌어들인 표현이 이상한데 하여튼 정부의 수입이 이를테면 1조 원이었는데 정부가 쓴 돈은 1조 2천억 원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부라는 데가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올해에 나의 수입이 3천만 원이었는데 내가 3,500만 원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동안에 저축해놓은 돈이 있었을 테니까. 그죠? 근데 정부라는 건 저축해놓은 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모자라는 놈은 사실은 정부가 돈을 빌려서 충당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 1조 원만큼의 조세 수입이 있었는데 1조 2천억 원을 썼다는 얘기는 2천억 원만큼 정부가 빌린 거예요. 정부가 돈을 빌릴 때는 일반적으로 소위 국채라는 것을 발행해서 채권이라는 것을 발행해서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국채 발행이 있었다. 물론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그냥 은행 같은 데 돈을 조금 빌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외국의 기관한테 빌린다든지 이런 것도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여튼 국채를 발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 국채 발행액이 정부의 재정 적자가 매년 발생해가지고 국채 발행액이 점점 늘어난다. 그럼 국채 발행액 잔액 어떤 시점에서 우리가 배운 용어로 하면 스탁 베리어블이죠. 절약 변수.
어떤 시점에서 정부의 국채 발행 총액, 다시 말하면 정부가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의 양,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국가 부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국가 부채가 뭐 이를테면 GDP에 얼마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 부채가 너무 많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국가 부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정 적자라는 것이 누적이 돼서 그 부분만큼 모자란 만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현재 잔액. 채권을 발행하면 중간에 또 갚겠죠, 정부가. 만기가 되면 정부가 갚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갚고 나서도 국가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적자가 더 커졌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 안에 정부 지출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계정상에서의 지가 아니고 실제 정부 지출상의 지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국채 상환액 같은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한 내용은 거시2에서 역시 정부 지출에 대해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우리 소위 강론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여기서는 T-G가 정부 저축을 의미하고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한다 그러면 재정 적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다는 얘기다.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대부자금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보면 수요는 투자 곡선이 될 것이고 공급은 저축 곡선이 돼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축 곡선은 y-c-g인데 y도 고정, c도 고정, g도 고정이죠. c가 고정인 거는 가처분 소득이 고정이기 때문에. 그죠? 이것들이 각각 다 고정되어 있고 나 외생이기 때문에 저축도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X축은 저축이나 투자를 나타내는 거죠. 균형 실질 이자율은 여기서 결정이 되고 균형 S와 균형 I는 여기서 결정이 돼서 균형에서는 투자와 저축이 같아지게 되는 것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 나면 바로 이 균형점에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니까 고정이고 이 식을 다시 표현하면 저축이라는 놈은 y-c-g고 그죠?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함수였어요. 그래서 많이 보던 식이죠. 이 식을 조금만 바꿔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봤던 식하고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그죠? 정의만 우리가 CG를 왼쪽으로 여기서 넘겨가지고 저축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을 뿐이지 아까 우리가 봤던 식하고 똑같은 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아까 봤던 수요와 공급, 지출과 생산 측면에서 GDP가 같아지는 그 내용이 바꿔서 생각하면 저축과 투자가 같아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 서비스의 시장에서 생산 쪽과 또는 공급 쪽과 지출 또는 수요 쪽이 같아지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걸 바꿔놓고 보면 금융시장에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대부자금의 공급과 대부자금의 수요가 같아지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두 개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라 동전의 완전히 앞뒷면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런 대우자금 시장에서 뭔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외생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실질 이자율과 저축 또는 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즉, 이 그림에서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인 투자 곡선이 움직이거나 또는 대부자금의 공급인 저축 곡선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을 때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변하고 균형 투자와 균형 저축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당연히 뭐 저축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를테면 실질 이자율이 낮아지고 저축과 투자가 증가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벌어지는
기본적인 사건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저축 곡선을 움직이게 만드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S는 Y-C-G.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그죠? 저축 곡선을 움직이는 것은 외생적으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G나 T를 정보가 변화시키면 저축 곡선이 움직이겠죠. 우리가 아까 봤던 예하고 마찬가지예요. G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건 변화 없이 저축이 줄어들었고, 그죠? T를 증가시키면 저축이 증가를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G나 T를 변화시키는 것을 재정정책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죠? 피스칼 팔러시라고 불렀어요. 이런 피스칼 팔러시가 있으면 즉 G나 T를 변화시키면 저축 곡선이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저축 곡선을 움직일까요? 여기서 보면 소비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소비가 외생적으로 뭔가 변하게 되면 저축이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Y나 T나 이런 것이 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소비 함수를 되면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우리가 수식으로 보면 Y-T가 변하지 않더라도 이게 그대로 있더라도 A가 변하면 소비가 변하겠죠. 그죠? Y-T를 제외한 모든 요인들이 A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이를테면 어떤 미국에서 만들어진 할리우드 영화를 좋아하게 됐다. 나의 선호가 변화했다. 나의 프레퍼런스가 변화가 됐다. 나의 가처분 소득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화를 훨씬 딴 것은 변화가 없고 영화를 갑자기 많이 보게 됐다 그러면 A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선호의 변화가 발생하면 소비가 변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뭐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T를 우리가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했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 생각을 해보면 T라는 것은 우리가 뭐 법에서도 조세가 법률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갑자기 정부가 조세 제도를 바꿨어요. 그럴 경우에도 소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조세의 양의 변화가 없더라도 조세를 변하게 되면 뭔가 다른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세 제도의 변화. 발생하면 소비가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곡선을 움직이는 건 뭐가 있을까요?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들. 투자는 실질이자율의 함수인데 여기 실질이자율 말고 다른 요인들, 외생적으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 그림이 투자와 실질이자율의 평면에서 그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 곡선 자체를 투자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이 곡선 위에서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곡선 자체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는 이자율 외에 제3의 요소가 있어야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투자 함수를 예를 들어서 감마 제로 마이너스 감마 1 감마라는 표현이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C-DR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C는 소비가 아니고 그냥 상수, 기울기는 D, R은 실질이자율. 감마를 쓰려니까 R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바꿨어요. 자, 이럴 경우에 이자율 외에 C라는 여기 상수항, 소비함수의 A처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어떤 모든 요인들, 이자율 외의 모든 요인들을 C 안에 녹아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C가 변하면 투자 곡선이 이제 움직일 거예요. 아래 위로 움직일 거예요. 뭐가 C를 움직일까요? 예를 들면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됐다. 갑자기 사람들이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AI 기술이 확 발전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할 거고 이자율은 변화가 없더라도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러면 투자 곡선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역시 정부가 조세 제도를 변화시키면 투자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investment tax credit이라고 해서 기업이 투자를 하게 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investment tax credit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제도가 없던 제도를 정부가 도입을 하게 되면 투자할 때마다 이제 세금을 깎아주니까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이자율이 변화가 없더라도. 그래서 투자세액공제라면 투자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실질이자율이 올라가고, 그죠? 균형 투자액은 근데 변화가 없죠.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자율이 투자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대부 자금의 공급은 변화가 없어요. 저축은 변화가 없으니까 투자가 늘어날 방법이 없어요. 오로지 효과는 이자율만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만 올라갔을 뿐이지 양 자체는 변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쪽에 봅시다. 저축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가 다른 것은 변화 없는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러면 저축 곡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움직이겠죠. 내셔널 세이빙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저축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원래 균형점이 여기였는데 이쪽으로 움직였겠죠. 그러면 실질이자율이 올라가고 저축과 투자는 줄어들고 이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우리 아까 델타라는 노테이션을 쓰면서 우리 예에서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키면 저축이 100만큼 국민저축이 100만큼 감소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가 이를테면 500이었는데 100만큼 감소해서 400으로 됐죠. 자, 이자율은 올라갔는데 정부 지출이 100만큼 증가해서 저축이 100만큼 감소했다. 그러면 그 효과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더라도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외생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Y라고 하는 놈은 변화가 없었어요. 왜? Y는 생산함수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Y는 정부 지출에 의해서 Y가 영향을 받지를 않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단기 모형에서는 중간시험 끝나고 배울 단기 모형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 Y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요새도 뭐 가끔 신문에서 나오고 또 요새같이 전 세계 경제가 다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한 2, 3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IMF의 총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했었어요. 자, 정부 지출을 그 얘기는 IMF 총재가 한 얘기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Y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본 상태에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투자가 줄고 저축이 줄고 투자가 줄어서 이자율은 올라가지만 Y는 하나도 안 변해요. 그죠? 그런 상황이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건 아무 무의미한 짓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 총재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라고 한 것은 Y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IMF 총재가 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단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G의 증가가 Y의 증가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을 볼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장기 분석이에요. 그죠? 가격이 플렉스블한 장기 분석이기 때문에 장기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G를 증가시켜도 Y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단기 분석을 중간 시험 끝나고 단기 분석을 공부하면서도 단기에서는 재정 정책이 Y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로 가면 Y에 영향을 못 준다라고 할 거예요. 결론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지금 장기를 먼저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는 우리가 나중에 볼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G를 증가시켰는데 Y가 변화가 없느냐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갖는다면 재정 정책의 효과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그 얘기는 우리가 나중에 중간 시험 끝나고 그 궁금증은 단기 모형을 공부하면서 풀어질 거예요. 자, Y가 불변이기 때문에 자, Y라고 하는 놈은 C 더하기 I 더하기 G인데 그죠? Y가 불변이에요. 그리고 C는 Y가 불변이고 지금 정부가 G를 증가시켰지만 T는 전혀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T도 불변이에요. 따라서 소비도 변화가 없어요. 그죠? 정부 지출을 정부가 100만큼 증가를 시켰어요. 자, 이 식을 봅시다. 왼쪽은 불변, 그죠? 오른쪽에 C는 불변, G는 증가. 그러면 이것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I가 줄어들어야 되죠. I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I가 왜 줄어들어요? 이자율이 상승을 해서 I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을 같아지도록 하는데 이자율, 실질이자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한번 지금 G를 아까 100을 증가시켰어요. 그죠? 그래서 S가 100만큼 감소를 했어요. S가 100만큼 감소했다는 얘기는 I가 100만큼 감소했다는 얘기죠. 투자와 저축은 같아지니까.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더니 GDP에는 영향을 못 주고 투자만 감소를 시켰어요. 민간 투자만 감소를 시켰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축 효과라고 불러요.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불러요. 즉 정부 지출의 증가는 민간 투자를 구축한다. 민간 투자를 크라우딩 아웃한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모형에서는 이런 장기 모형에서는 100%의 구축 효과가 발생을 했어요. 정부 지출을 하나 증가시키면 정확하게 그 양만큼 민간 투자가 감소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보는 이런 장기 모형에서는 정부 지출의 증가는 Y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GDP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GDP의 구성 요소의 비중만 바뀌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죠? 크라우딩 아웃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특히 우리 중간 시험 뒤에 보면 단기 모형을 공부할 때 보면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100%가 아니게 나타나요. 좀 부분적인 크라우딩 아웃만 존재를 해요. 즉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큼 증가시켰을 때 한 70 정도 Y를 증가시키고 30 정도는 뭐 투자를 감소시킨다든지 투자 감소 효과가 100% 없다,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100% 없다는 것도 조금 비현실적일 수 있어요. 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순간 이자율이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올라가진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올라가면 민간 투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단기 모형에서도 100%는 아닌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거시경제학을 계속 우리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 거시경제 모형이라는 이런 것이 하나의 거시경제 모형이에요. 근데 이런 모형들이라는 것이 뭐 이를테면 우리가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본 것처럼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식의 모형을 조금 바꿔볼 수가 있어요. 조금 바꾸면 결과가 조금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세상이 워낙 복잡한 세상인데 이거를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는 다 과감하게 쳐내고 삭제를 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싶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압축해서 간단하게 만든 게 모형이에요. 근데 그 모형을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바꾼다든지 내가 요 놈을 보고자 하는데 그 옆에 것도 살짝 보고 싶다든지 그렇게 되면 모형들이 바뀌게 되고 거기에 따라 결과들도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중요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라고 하는 놈을 가처분 소득만의 함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라는 것은 다른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른 것에 소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자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질 이자율. 자, 실질 이자율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자율이 오늘 요새 뭐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면 2% 명목 이자율이긴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0%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이 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지금 예금을 하면 2%의 이자율을 주는데 갑자기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자율이 50%가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돈을 벌었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2% 이자율과 50% 이자율의 상황에서 저축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저축이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내가 오늘 소비하는 것보다 내일 소비하는 게 더 유리할 거예요. 내가 은행에 갖다 맡기면 그래서 내일 이자를 받으면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할 거예요. 즉 이자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사이의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소비라고 하는 것이 이자율의 함수라고 한다면 저축은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를 뺀 것이기 때문에 저축 역시 이자율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대로 저축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내가 지금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린 이 그림이 소비가 이자율의 함수라고 가정하는 순간 더 이상 이런 수직선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소비 함수가 가처분 소득과 실질 이자율의 함수라고 이렇게 놓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당연히 소비가 증가하고 그렇죠? 이자율이 증가하면 소비는 감소를 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 투자의 수요 곡선은 그대로 이렇게 돼 있고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은 이렇게 돼 있고 대부자금의 공급 곡선은 이제 더 이상 수직선이 아니라 우상향하는 곡선으로 바뀔 거예요. 왜? 소비가 이자율의 감소 함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축이 이자율의 증가 함수이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Y는 고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요 놈도 이자율의 함수, 저축 곡선도 이자율의 함수가 돼버렸어요. 이자율의 플러스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이너스니까 소비에 마이너스니까 저축에는 플러스 함수가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저축 함수를 우리가 새로 하나 뭔가 정의를 하면 이자율의 플러스 함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균형 실질 이자율은 이제 여기서 결정이 될 거고 이 상황에서 우리 아까 신기술이 개발됐다든지 이런 이유로 투자 곡선이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 노란 선처럼 실질 이자율은 올라가지만 균형 저축과 투자는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축이 실질 이자율의 함수가 되면 그 결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를 않아요. 투자 곡선이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서 결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실질 이자율은 상승하고 균형 저축과 투자도 증가를 하겠죠. 아까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진짜 세상에 이 그림이 맞는 거냐, 이 그림이 맞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자율이 2%에서 50% 증가하면 당연히 저축을 많이 할 것이니까 이 그림이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다음 문제는 이자율이 변화해야 할 때 저축이 과연 그러면 얼마나 변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저축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라서 거의 서 있는 거냐, 아니면 굉장히 누워 있는 거냐, 이 문제가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누워 있다 그러면 이자율은 조금만 올라가고 저축과 투자는 많이 늘어나고, 반대로 이것이 이렇게 누워 있지 않고 거의 서 있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저축과 투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럼 그걸 어떻게 밝혀내느냐? 그것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저축 곡선이라는 것을, 또는 이런 저축 함수라는 걸 계량 경제학을 이용해서 추정을 해봤더니 저축이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더라, 아니 민감하지 않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민감하지 않다 그러면 뭐 조금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것 같지만 거의 수직선에 가깝다 그러면 이쪽 그림에 맞을 것이, 더 가까운 것이 현실일 것이고, 반대로 이것이 이자율에 대해서 저축이 굉장히 탄력적이다, 민감하다 그러면 누워 있어가지고 이쪽 그림에 더 가까울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장기 모형이지만 단기 모형에서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이것이 구축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구축 효과가 100% 발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을 할 때 이론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이제 실증 분석으로 데이터가 과연 이론을 지지하느냐 아니냐, 어느 쪽이 맞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되겠어요. 결론부터 잠깐 얘기를 하면, 뭐 나라에 따라 다르고 국가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저축은 이자율에 그렇게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소비는 별로 그렇게 많이 이자율에 민감하진 않더라. 뭐 조금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아주 민감한 것 같진 않더라. 뭐 이런 것이 되겠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것도 역시 거시2에서 소비 이론을 배울 때 소비와 이자율 간의 관계를 아주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적어도 1시간 15분을 다 해서 그 얘기만 할 거예요. 그때 우리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실증이 아니라 이론을 공부하는 거니까 저 소비 함수를 이자율의 함수로 설정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 정도까지, 그리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수요 곡선이 변했을 때, 대부자금의 수요 곡선이 변했을 때, 투자 곡선이 이동을 했을 때 S에 또는 I에 미치는 영향이 이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 정도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